4년 전 봉이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그날 한국 코인 시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날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인을 사업자끼리 주고받을 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서 같이 보내도록 의무화한 나라가 됐거든요. 국제기구 권고가 나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얼떨결에 세계 최초가 된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첫날 웃지 못할 장면이 나왔는데 거래소마다 확인 시스템이 제각각이라서 서로 연결이 안 됐었고, 그리고 그 바람에 1위 거래소랑 나머지 대형 거래소들 사이에서 코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한동안 막혀버렸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규칙을 켰는데 그 규칙 때문에 가장 먼저 송금이 멈춘 나라, 그게 4년 전의 한국이었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이 규칙에는 예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자 사이에 100만 원어치 이상을 옮길 때만 이 확인 절차가 적용이 됐고, 그 아래 소액은 정보 없이도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4년 넘게 살아남았던 그 마지막 예외가 이제 지워진다라는 거고,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 소식을 단순한 규제 강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 어떤 돈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소식으로 읽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오늘 나온 내용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디지털 에셋 보도에 따르면은 가상자산 트래블러의 금액 기준을 폐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줄여가지고 특검법 개정안이 다가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회의고요. 여기서 의결되면은 다가오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 줄이에요. 지금까지는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 옮길 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옮길 때마다 전부 다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특검법이라는 법 자체가 올해 2월달 이미 개정돼서 공포가 됐고, 이번 건은 그 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정부 규칙, 그러니까 시행령과 감독 규정 쪽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까지도 마쳐가지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그럼 이 트래블러리 대체 뭔지부터 쉽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보낼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가 전부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인은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지갑 주소라고 하는 긴 문자열만 있으면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서로 몰라도 돈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각 나라에 권고를 합니다. 코인을 악용한 돈 세탁을 막기 위해서 코인이 이동할 때도 거래하는 사람의 실명 같은 정보를 함께 수집하게 하라는 거죠. 이 정보가 돈을 따라가지고 같이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 규칙의 트래블러, 우리말로 이동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거를 2022년 3월 25일에 법으로 강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기준선이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인 겁니다. 그럼 이번 개정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1만 원어치를 옮겨도, 아니 1원어치만 옮겨도 보낸 사람 정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바로 받는 쪽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내는 쪽 사업자가 정보를 주는 구조였었다면은 개정안은 이제 코인을 받는 쪽 사업자도 보낸 쪽으로부터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거래 자체를 거절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의 입금이라고 할지라도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보류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래 건수가 지금의 3배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런 취재 결과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떠실까요? 소액도 전부 다 확인하고, 서류가 없으면 거래가 거절되고, 입출금은 느려질 수 있고, 솔직한 말로 악재처럼 들리실 겁니다. 규제가 또 강력해진다, 이런 얘기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자료를 계속 읽어보니까 이상한 지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이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국제 기준을 만드는 FATF가 권고하는 기준 금액이 있고, 미국도 일정 금액 이상에만 이 확인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420원 안팎이니까요. 국제 권고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40만 원 안팎입니다. 미국 기준은 430만 원이에요. 환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어림값이라는 건 감안을 해주시고, 여기서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아래 소액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인데, 한국은 그 기준선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거. 4년 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였다면은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틈없이 적용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제기구가 하라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개정안이 지나온 지난 몇 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잠깐 올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 업계가 굉장히 크게 반발했던 안이죠. 트래블러 전액 적용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원안에는 1천만 원 이상을 옮기면 일괄적으로 의심거래, 그러니까 이 거래가 수상하다라고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고,
위험해 보이는 거래는 자금의 출처,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게 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거래소들의 공동 협의체는 이 개정안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었고, 학계에서는 모든 거래에 트래블러를 적용하는 것은 코인 거래 자체를 일단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접근이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왔습니다. 몇 달에 걸친 의견 수렴 끝에 나온 최종 모습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는 사업자가 스스로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걸로 완화가 됐고요. 1천만 원 이상의 일괄 의심 거래 보고 방침도 최근에 사업자 자율관리 방식으로서 수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업계 목소리를 받아서 여기저기서 물러났다는 거고, 근데 딱 한 가지, 이 트래블러의 전액 적용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갑니다. 여기까지는 정부 발표, 언론 보도로 전부 다 확인되는 이 문서에 이미 적혀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협상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켰는지를 보면 그쪽에 진짜 목적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심하고 걸리는 쪽,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보고해라, 도대 출처를 캐물어라, 이런 쪽에서 물러섰습니다. 대신에 끝까지 지킨 건 한 가지예요. 금액이 크든 작든 모든 이동에 기록을 남긴다. 저는 이 선택이 이번 개정의 진짜 정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잠재적인 범죄 현장으로 보고 조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의심거래 보고 쪽을 지켰겠죠. 근데 정부가 지킨 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기록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셨으면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사실 지금 상태로도 거래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요. 모든 이동이 서류로 남는 시장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 돈, 기관 돈이겠죠. 법인이 회사 돈으로 어떤 자산을 사려면은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담당자가 서류로 전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시장에서는 큰 돈이 처음부터 못 들어오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떠냐? 금융위원회는 재작년 2월 법인 회사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이미 발표를 해뒀습니다. 1단계로 비영리법인, 거래소의 매도가 허용됐고요. 다음 단계는 상장법인, 전문 투자회사 법인 차례입니다. 이 대상만 3,500곳 정도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이 들어오는 방향성 자체는 이미 정부의 공식 일정표에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정 위에 소액까지도 전부 기록이 남는 시장이다. 이 조건이 8월 20일에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번 개정을 큰돈을 받기 전 끝내둬야 되는 마지막 준비가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읽어봤어요. 그럼 이게 리플과 XRP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규칙이 촘촘해질수록 유리해지는 쪽은 정해져 있죠. 처음부터 규칙 안에서 설계된 쪽입니다. 리플은 애초에 개인이 아니라 은행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해온 회사고, 미국에서의 큰 법정 다툼도 작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관련해가지고 의외로 덜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리플은 작년 2월 국내 가상자산 수탁 전문 기업 비덱스랑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고, 수탁이라는 것은 남의 코인을 대신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일인데요. 이 제휴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발표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이 진입 단계적 허용 기조에 맞춰가지고 기관들을 위한 안전한 XRP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작년 8월 이 XRP 수탁 서비스가 실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수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은행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원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직접 발행을 했고, 맡아서 보관하는 자산이 800억을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열릴 기관의 시대에 필요한 보관과 기록에 기반해 리플의 기술이 이미 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에 제 해석을 한 가지만 보태드리면은, 이 모든 이동이 기록되는 시장에서 기관이 코인을 다루려면은 이렇게 규제를 지키는 보관업체를 거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어느 회사의 기술이 먼저 들어가 있느냐, 법인 개방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의 순서를 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XRP는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자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코인입니다. 기록이 완비된 시장에 회사 돈이 처음 들어올 때 어떤 자산부터 살펴보게 될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하겠죠.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확인된 사실들 위로 내려오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흐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일에 시행되고 나면은 처음 몇 주는 좋은 뉴스보다 불편하다는 뉴스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 입출금이 확인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 준비가 덜 된 중소거래소에서 처리가 밀린다. 이런 기사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미국 시장은 모든 이동이 기록되는 시장이라는 조건을 갖추게 될 거고, 그 위에서 법인 참여 확대랑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가 진행되는 구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예요. 이 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다른 건 다 조정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지켰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이게 다음 단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법인 허용 로드맵과 기관용 수탁 기반이 이미 같은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세 번째로 국제 기준보다 센 수준을 갖춰놓으면은 해외 기관과 감독 당국에도 한국은 자금 흐름이 전부 다 확인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24년 10월 달의 마지막 날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모여가지고 돈에 관련된 일을 함께 의논하는 국제기구고, 이날 이 기구의 총재가 한 가지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이름은 엠브리지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중국을 포함한 5개 나라의 중앙은행만 남았었는데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장면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바로 이 2년 전 장면과 정확하게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중국이 코인 시장을 장악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꺼낸 3마디가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문장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트럼프 쪽에서 워싱턴 정치 전문 매체 펀치볼 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코인 시장을 장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 분야의 1등 자리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 코인은 이제 아주 큰 흐름이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고 요즘은 현금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낮아야 된다. 다만 중간선거 전에 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문제들은 워시 의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연준 이사회는 상당히 정치적이다. 그래도 워시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비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3마디입니다. 코인과 결제랑 금리, 언뜻 보면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근데 이 3마디가 결국에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상한 점 한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중국은 코인을 금지한 나라죠. 2021년 9월 달에 중국 중앙은행이 모든 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선언을 했고 채굴도 막았고요. 해외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했습니다. 자기 국민은 비트코인 한 개도 못 사게 막아놓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코인 시장을 장악을 한다는 걸까요? 대통령이 잊지도 않은 걱정을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실제로 있는 걸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걱정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엠브리지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중국이 금지한 건 남이 만든 코인입니다. 대신 나라가 직접 만든 전자돈을 키웠어요. 디지털 위안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서 국민들 휴대폰 지갑에 넣어주는 공식적인 전자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작년 말까지 누적 거래가 34억 건. 금액으로는 16조 7천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어림잡아 봤을 때 3,20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전자돈으로 오고 가게 된 거예요. 오늘 환율 1달러에 1,420원 안팎으로 어림한 숫자고요. 지금 실제로 돌아가는 나라 전자돈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 안에서 쓰는 돈이고요. 진짜 문제는 나라 밖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엠브리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엠브리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중간에 다른 은행들을 거치지 않고 서로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만든 전산망입니다. 원래 나라랑 나라 사이에 돈이 오가려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은행들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의 대부분이 달러로서 미국 은행들을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엠브리지는 그 중간 과정을 통째로 건너뛴 거고 시작은 2021년이었습니다. 중국이 코인을 전면 금지한 바로 그 해였죠. 한쪽 손으로는 남의 코인을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자기 망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회원은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었고 2024년 6월달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까지도 정식적인 회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참관만 하는 나라랑 기관도 30곳이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그 참관 명단에는 미국 연준의 뉴욕 지점,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은 만드는 자리에는 없었지만 참관석에는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망은 어떤 돈으로 움직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로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바젤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엠브리지에서 빠지겠다고 발표한 날이죠. 공식적인 설명은 이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충분히 자랐으니 이제 남은 일은 회원 중앙은행들이 이어가면 된다라고요. 그리고 이 망이 국제제재를 피해가는 용도로 쓸 물건은 아니라고요. 총재가 따로 해명까지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해명을 했을까요? 그 당시 정반대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달러랑 미국 은행들을 거치지 않는 전산망이라는 구조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제기구가 빠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망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이 망에서 처리된 거래가 4,000건이 넘었고요. 금액은 초기 실험 때랑 비교했을 때 2,500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78조 원 규모. 역시 오늘 환율로 어림한 값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통화고 이 망에서 결제된 돈의 95%가 위안화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분석에서는 이 망은 사실상 중국과 중동 산유국 사이에 무역을 위안화로 정산하는 달러 바깥의 결제망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 6월달 이때 나온 소식인데 이 엠브리지가 이제 실험 단계를 끝내고 실제로 손님을 받는 상업화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홍콩에 회사를 세우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에 세워질 그 회사가 세계의 은행들을 상대로 이 망을 영업하게 된다는 계획이겠죠. 그럼 이제 트럼프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코인 시장을 장악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애초에 있지도 않은 걱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름과 숫자랑 회사 설립 계획까지 있는 주소가 분명한 걱정이었다라는 거고, 그럼 미국은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여기서 나머지 두 마디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방식은 중국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미국은 작년 초에 행정명령으로 정부가 직접 만든 디지털 달러를 금지시켰고요. 중앙은행이 국민 지갑에 직접 넣어주는 전자돈,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바로 그 방식들을 미국은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대신에 작년 여름 민간 회사들이 달러 코인을 만들 수 있게 규칙을 정한 지니어스법에 서명했죠. 진짜 달러를 맡겨두고 그 액수만큼만 발행하는 값이 달러에 묶인 코인 말입니다. 정리드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중국은 민간 코인을 금지하고 정부 돈으로 갑니다. 미국은 정부 돈을 금지하고 민간 코인으로 갑니다. 두 가지 나라가 서로 정반대의 것들을 금지한 겁니다. 이 구도 위에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을 올려드려 보자면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은 코인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제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돈이 오가는 방식이 현금에서 전자돈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결제를 누가 받느냐, 이게 바로 승부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미국 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된다. 이건 달러를 저렴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금리 발언 자체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달 말에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낮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워시 의장은 훌륭하지만 다른 연준 인사들은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표현까지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이 한 방의 말이 아니라 일관되게 밀고 있는 방향이란 뜻이겠고요. 다만 금리를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연준이 정하는 일이고요. 대통령 본인도 의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태드리자면요. 지금 서방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엠브리지에서 나온 국제결제은행은 그 뒤에 미국과 유럽 쪽 중앙은행들, 그리고 JP모건 같은 큰 민간은행 수십 곳과 함께 별도의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보이는데요. 이 중국 쪽의 망은 중앙은행 5곳만에 닫힌 망이고 서방 쪽 실험에는 처음부터 민간은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2년 전 그날이었죠. 여러 나라가 함께 쓰라고 만들어진 망에서 국제기구가 빠졌습니다. 남은 건 중국이 중심인 5개 나라였고 그 뒤로 이 망은 위안화 결제망으로 자라났고요. 이제 홍콩에서 손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대의 국경 결제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중국은 정부들끼리 닫힌 망을 골랐고요. 미국은 규칙 안에 민간 회사들을 골랐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세 마디는 이 구도를 대통령이 직접 소리내어 읽은 것에 가깝다라는 거고, 경쟁 상대는 중국이고요. 승부는 결제에서 나고요. 수단은 낮은 금리에 풍부한 달러다. 이 세 마디가 한 문장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방식이 민간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결제망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할까요? 규칙 안에 들어와 있는 민간 회사들이 합니다. 근데 나라랑 나라 사이의 결제, 그러니까 엠브리지가 하겠다는 바로 그 일을 본업으로 10년 넘게 해온 미국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리플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고, 여러 나라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은행과 금융회사들과 국경 넘는 결제 사업을 해온 회사고요. 증권 이하를 두고 벌어졌던 큰 법적 다툼도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인이 미국과 중국의 국가 경쟁 의지가 되는 순간 미국 쪽에서 그 경쟁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리는 이런 회사들의 몫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1등을 지키겠다고 말을 할수록 규칙 안에서 결제를 본업으로 하는 미국 회사들과 정책이 같은 방향성을 보게 된다는 거. 저는 이번 발언의 의미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생각 굴리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확인되는 것들 위로 내려오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미국과 중국의 이 디지털 돈 경쟁이 당분간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속도까지도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트럼프의 중국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달 행사에서도 미국이 코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 있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엠브리지는 홍콩 법인 검토까지 나온 상업화 준비 단계입니다. 실험이 아니라 영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세 번째로 미국의 민간 코인 규칙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죠. 말싸움이 아니라 제도랑 제도가 마주하는 이런 모양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번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흩어진 말 세 가지가 아니라 2년 전 바젤에서 시작된 구도 위에 놓인 한 문장으로서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코인 시장 장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그 걱정에는 디지털 위안 그리고 엠브리지라는 분명한 주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정부들끼리의 닫힌 망을 홍콩에서 상업화할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정부 돈을 금지하고 민간의 규칙을 만드는 정반대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도가 이어지는 한 규칙 안에서 국경 결제를 본업으로 해온 미국 회사들, 정책의 방향성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남길게요. 10년 뒤 이 다른 나라 은행들이 국경 넘는 돈을 보낼 때
그때 이용하는 망들은 중국식 정보망일까요? 아니면 미국식 민간망일까요? 댓글로 생각들 들려주시고 저는 엠브리지의 홍콩에서 설립이 공식 발표되는 날 그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월가 출신이라고 소개되는 한 분석가가 팔로워 100만이 넘는 유명 회의론자에게 공개 내기를 걸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한 크립토 매체가 기사를 하나 냈고요. 국내에서도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주인공은 토마스 라레스카라는 사람이고 지금 기사에서는 월가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 주장은 이래요. XRP는 규제가 명확해졌고 실제로 쓰이는 곳이 있고 길게 보면 채택이 늘어난다라고요. 그래서 5년 안에 한 개에 1만 달러, 우리 돈 1,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럼 XRP 1,000개, 지금 시세로 165만 원쯤 되는 물량이 5년 뒤에는 149억이 된다라고요. 이 몇십만 원어치만 사도도 100만 장대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전망을 수십 년 경력의 유명 차트 분석가이자 대표적인 XRP 비판적인 피터 브렌트한테 돈을 걸고 공개적으로 붙어보자고 제안까지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그 사람 입과 기사에서 나온 문장들, 제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전달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계산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500만 원이라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실제로 풀려서 돌아다니는 XRP 개수가 약 620억 개고요.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이 620억 개 전부의 지금 가격을 곱한 값을 뜻하는데 여기에 한 개 1,500만 원을 곱해 보겠습니다. 620억 곱하기 1,500만, 0이 몇 개인지 세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약 90경원입니다. 이 경이라는 단위 자체가 저도 이 채널에서 처음으로 써보는데요. 1경이 1조의 1만 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전부 합친 금액이 IMF 집계 기준으로 17경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하나의 몸값이 지구 전체 1년 소득의 5배가 넘어야지 나오는 숫자인데요. 속도로 봐도 그래요. 지금 가격에서 1,500만 원까지는 대략 9,000배 상승이고요. 이걸 5년 안에 가려고 한다면 해마다 6배씩 5년 내리 쉬지 않고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전망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물건이라는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분은 정말로 이 숫자에 자기 돈을 걸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기 조건문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 나레스카 씨의 본인의 링크드인 계정에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본인이 밝혀둔 상시 내기 제한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시 내기라는 거는 상대가 언제든 받겠다고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열어둔 제한이란 뜻입니다. 그 조건은 이래요. 10만 XRP를 걸고 6개월 뒤에 정산, 또 10만 XRP를 걸고 1년 뒤 정산. 이 정산이라는 거는 약속한 날짜에 이긴 쪽이 돈을 받아가는 걸 뜻합니다. 요즘 시세로 한 건에 1억 6천만 원어치가 넘는 물량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액수가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이기고 지는 걸 가르는 가격이 2.1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00원입니다. 보이시나요? 기사 제목에서는 1,500만 원이 인쇄되어 있는데 본인 돈이 걸린 조건문에서는 3,100원 정도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는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긴 하더라도 상식 범위 안에 있는 숫자죠. 심지어 본인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XRP가 1.1달러 수준이니까 이대로라면 브렌트가 2건 합쳐가지고 3억 원어치 유리하게 출발하는 셈이라고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다. 이 제한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내기는 지금 이 시간까지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최근에 이 숫자가 퍼진 경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요. 라레스카 씨가 다른 사람의 전망 영상을 공유한 게 있습니다. 그 전망을 내놓은 분은 시장 분석가가 아니라 본인이 기도 중에 이 숫자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인데요. 그 어느 경로에도 계산식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이 기사에 나온 월가 25년 경력. 저는 이걸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함은 크립토 교육업체 대표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요. 확인이 안 된다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돈을 걸겠다는 사람인데 그만한 자산이 있으니까 거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은 아주 좋은 답안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3년 전에 실제로 끝까지 간 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이자 미국 대형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술 책임자까지도 지낸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는 사람은요. 비트코인이 90일 안에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개 15억 원이 된다는데 15억 원을 걸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건 40대 1짜리 불리한 내기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걸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90일 뒤 비트코인은 목표 가격의 97%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발라지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개발자 단체, 자선단체의 도합 22억 원을 실제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자기 돈을 거는 확신조차도 얼마든지 틀립니다. 두 번째로 그 유명한 내기도 상대가 받아줬기 때문에 성립을 한 거고 세상 대부분의 공개 도전장은 성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번 건에는 발라지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기 상대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요.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반백년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 차트를 그려온 원로 트레이더고요.
오랜 시간 동안 XRP랑 XRP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판이 신봉자 대 회의론자의 대결처럼 보이는 건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어요. 이 브렌트가 이미 2달 전에 절반쯤 넘어와 있었다는 사실. 지난 5월 말 유명 크립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코인 하나에 돈을 걸어야 된다면 XRP, 솔라나, 이더리움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마 XRP가 가장 나을 것 같다라고요. 물론 같은 자리에서 대부분의 코인은 결국 사라질 거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수십 년간 비판해온 사람 입에서 XRP가 첫 손에 꼽히니까 진행자가 놀랐다고 박혔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브렌트가 차트를 근거로 그려본 가장 큰 상승 그림, 작년 초에 올린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50조 원 도달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나눠본 계산인데요. 이 750조 원을 620억 개로 나누면은 한 개에 12,000원 안팎이 나오죠. 지금 XRP 전체 몸값이 약 100조 원 안팎이니까요. 가장 유명한 비판자가 그린 상한선조차도 지금의 7배 위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자세히 보시면은 상승하냐 마냐 싸움이 아닙니다. 12,000원이냐 1,500만 원이냐 이 자릿수를 두고 다투는 싸움인 거고 쓸모가 있냐 없냐는 논쟁은 어느새 무대에서 내려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싸우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구도인 것만큼은 분명하겠죠. 저는 이 소동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요. 이 내기 이야기 자체는 가격을 움직이는 재료가 되지 못하고요.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브렌트가 응답하지 않는 한 이 내기는 시작조차 안 된 일이고 시작 안 된 일에는 정산일도 달력에 적을 날짜도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보도가 왔었던 요 며칠 가격은 업비트 기준 1,600원대, 1,500원대 언저리에서 이 소식에 따로 반응했다고 볼 만한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파격 전망을 만나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조건이 있는지, 기준 가격과 기한이 적혀 있는지, 실제로 판돈이 걸려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없는 숫자는 전망이 아니라 그냥 헛소리입니다. 이런 전문가발 파격 전망 기사는 어느 특정 매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 조회수가 나오니까 크립토판에서 늘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사 장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같이 확인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이 브렌트 계정에 공개 응답이 올라오는지, 6개월 뒤 가격이 3,100원과 비교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다음에 만나는 파격 전망 기사에 방금 그 세 가지가 붙어 있는지, 이 세 번째는 제 숙제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기사 제목에 1,500만 원은 계산식도 판돈도 붙어있지 않는 숫자였고 정작 본인 돈이 걸린 조건문의 숫자는 3,100원이었습니다. 상대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상대는 이미 2달 전에 결정이라면 XRP가 제일 낫겠다고 말을 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피터 브렌트라면은 3억 원어치 유력에 출발하는 이 내기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이유 한 줄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브렌트가 공개적으로 답을 내놓거나 이 내기가 실제로 성사되는 순간 제가 그 조건문을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